MBN 뉴스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미사일이나 우주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또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 크게 실망할 거라며 3일 연속 실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북한에선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어수선한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허튼 꿈을 꾸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허익범 특검팀도 보석 불허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최대 클럽으로 꼽히는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탈세를 지시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미사일 혹은 위성 로켓 발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전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또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네, 소식은 김희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조립을 했던 평양 인근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차량과 트럭이 보입니다. 또 선로 위에는 열차가 서 있고 크레인 2대도 세워진 상태로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디지털 글로브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측은 북한이 로켓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군사용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중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밀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Kim Jong-un and myself, Chairman Kim,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hink it remains good. 미사일 시험 등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하면서 대화 국면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화 재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세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동안 북미가 대화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에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임무는 없다. 어수선한 정세 수습과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스스로를 짐으로 칭하면서 신비주의를 보였던 진시 황제를 반면교사로 삼았을까요? 연자영 기자입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흘 전 평양에서 열린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첫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일각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정세 수습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건설 향상을 위해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메시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례적인 인민 중심적 표현도 쓰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도 다잡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북측에선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5년 만에 열리는 대의원 선거는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행사입니다.
북측은 이번 선거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미약한 결과를 덮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지 37일 만에 보석을 청구하자 정치권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역시 보석은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1심 판결 전까지만 해도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구속된 지 37일 만에 보석을 청구하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가 뻔뻔스럽고 염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습니다. 흩은 꿈을 꾸지 말고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아온 허익범 특검팀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연히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거라면서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과 별개로 신문기일을 정해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공수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청와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야당 탄압과 같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예, 저는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 모두의 이견이 없으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택할 것이고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특히 한국당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빼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해줘서 다행이라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야당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부로 기능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대통령 측근을 감찰할 특별감찰관의 공석부터 채우라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야당이 정조준하는 후보자들이 떠오르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전운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정호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우선 이번 개각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또 있는지요? 일단 장관 후보자들의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윗줄 2명의 인사는 얼굴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두 민주당 의원,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죠.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내정자는 관료 출신이고요.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연구자이거나 교수 출신입니다. 네.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가 뒤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각이 있으면 항상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후보자가 이제 떠오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십자포와 맞을 1순위 어떤 후보자라고 예상이 됩니까?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그렇죠. 김 후보자는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었고요. 네. 대학 연구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통일외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죠. 예.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만큼 김 후보자의 대북과는요, 강경보다는 온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2016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을 때 김현철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제재는 자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의 의도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김현철 후보자는 논란을 의식해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 직후에 있었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합의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네, 장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는데, 하지만 이 김 후보자의 기본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또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한 걸 텐데요. 맞습니다. 김 후보자의 면면을 봤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북간에선 비교적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바른미래당도 이런 김현철 후보자를 곱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논평에서 과거 사드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인용해서 논평을 만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드가 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사람이 남북 관계의 책임자가 되는 게 불안하다. 예. 사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사고책에 대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십자포화가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야당은 이번 개각이 나오자마자 이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 중에 두 번째 정조준 대상은 누가 또 될까요? 박영선 의원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의원 출신 장관들은요, 인사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엔 장관 자리에 오른 일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선은 최근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면 야당이 거칠게 몰아붙여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런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정조준 선상에 오른 건요, 일단 전문성에서 약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면 기업 경영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관료를 했거나 이런 경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후보자는 기자를 하다 정치인으로 입문한 경우입니다. 네. 현장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기업 경영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밖에 2011년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재조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야당의 심기를 거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괜찮습니까? 어때요?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진영 후보자는 과거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랬죠.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의 연금 정책에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2016년에 탈당을 해서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겼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과거 새누리당이었던 한국당이 진 후보자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일각에선 전방위 공격을 마구 퍼붓다가 자칫 자신들의 정책 실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이 조심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특히 진영 의원은 과거 장관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죠.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좀 더 순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장관 후보자들은 상황의 엄중함을 좀 새기고 민생과 경제, 한반도 비핵화 분야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말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였습니다. 한편 클럽 버닝썬의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는 오는 25일에 현역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군대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죠. 현재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승리의 입대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승리의 입대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사건만 터지면 군으로 도망가 버리는 공인들을 이젠 못 보겠다며 입대를 미루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10,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승리는 마약과 성폭행, 경찰 유착, 탈세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대로 승리의 입대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승리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대 전까지 승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병역법상 입영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고,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그동안 독감이다, 알츠하이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광주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 씨 자택 앞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연희동 분위기를 알아보고요. 재판 출석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전두환 씨 자택 바로 앞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담장 뒤편이 전 씨의 자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조용합니다. 내일 모레 법정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이나 측근들이 자택을 방문하지 않을까 예측됐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호 인력도 평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높은 담장 위로 보이는 창문들은 하루 종일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전 씨는 자택에서 변호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모레 오전엔 취재진은 물론 경호 인력까지 몰리며 상황이 바뀔 텐데요. 전 씨는 당일 오후 2시 재판을 위해 이곳에서 오전 9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 얼마 전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인인 이순자 씨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해달라는 이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24년 전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곳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냈던 전 씨가 이번에도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 현장 보도 잘 봤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행, 사회부 김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 건강이 이제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첫 기소 당시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올해 1월 두 번째 재판 때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고 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관할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절됐습니다. 네. 급기야 이번에 이제 법원이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에도 불참하면 실제 집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제 구인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건강이 좋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광주 재판에 서게 된 이제 혐의가 이제 사자 명예훼손 아닙니까? 사자 명예훼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예. 발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에서 5.18 때 헬리콥터에서 총을 쏘는 것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두환 대통령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랬죠. 조비오 신부는 5.18 때 시민 대표로 계엄군과 협상을 하기도 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네. 조 신부의 조카 등은 전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제 전 씨가 거짓말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 월요일 재판에 부인 이순자 씨도 뭐 함께 동석을 한다고 그러던데 법원이 동석을 허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석 자격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네, 전 씨 측은 이제 부인 이순자 씨도 재판정에 함께 서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질병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인데요. 의사소통?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두환 씨가 치매에 걸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 옆에서 대신 돕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자 씨가 재판정 옆에 앉아가지고 판사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민 전 비서실장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치매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질문을 곧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제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사가 말입니다. 연희동에서 광주 집업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인데 어떻게 갔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 경로는 이제 육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겠네요? 네, 일단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전 전 대통령과 경호팀이 이제 차량 3대에 나눠 타는데요. 예. 서대문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10명은 이제 승합차로 광주지방법원까지 뒤따를 예정입니다. 예. 거리는 총 314km에 달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자택을 출발하는데요. 예. 지하철 합정역 인근을 지나 한남대교를 건넌 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천안 논산을 지나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는 이제 경찰관 5명의 경호를 받는데 이날은 경찰관 10명이 추가로 배치돼 광주까지 밀착 경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육로를 이용해 서울 자택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동 경로는 김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인 겁니까? 네, 이제 경호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이동하다 보면 황제 경호하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 이제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때는 헬기에서 생중계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열띤 취재 경쟁이 예상됩니다. 저희 MBN도 다음 주 월요일 취재를 위해서 영상 취재팀이 별도로 준비 중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주지법도 취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미리 다 저런 준비를 해놓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황제 경호까지는 아니지만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법원의 경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판 당일 법원 안팎에 경찰기동대 8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주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많이들 이제 긴장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격앙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위기 어떻답니까? 네,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추천이 있었습니다. 예. 네, 방청권 경쟁률은 1.23대 1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첫 재판 당시 7.7대 1보다는 낮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0.66대 1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일단 5.18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성숙한 자세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5.18 조진택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분노는 가눌 길이 없지만 분노만으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본다고 그랬거든요. 자, 월요일 광주를 찾는 전두환 씨의 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추적 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전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해드릴 법원의 판결은 사뭇 다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두고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 법원의 판단 이유를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사고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면서도 도로 위에 누운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3,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가족의 용서로 구치소 수감 신세는 면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을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에게 훈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체벌을 한 것은 폭력행위라고 판단을 한 건데 전후 사정을 이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30대 고등학교 교사는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운동화로 인해 복도가 더럽혀진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아이씨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는 교무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다시 때렸습니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육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체벌로 나아간 건 폭력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먼저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워 재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지 3주 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렸던 남편 소식.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했죠. 경찰이 이 남편을 수사하던 중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범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차가 빠지는 걸 본 뒤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다음 날 크레인이 바닷속에서 승용차 한 대를 끌어올립니다. 조수석에 탄 채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은 휴대전화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내를 바다에 수장시킨 범인은 바로 50대 남편. 아내 명의로 17억 원의 보험을 든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편은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우체국 금거털이 중 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12월 경찰관과 짜고 여수 산단 외곽의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 원을 훔쳐 징역 2년 6월을 복역했습니다. 저희가 다 기록조회 하면 나오니까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동일 인물로. 현재 남편인 피의자는 차량이 추락한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경찰은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든 데다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미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록제가 지금 6년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양이는요, 이 등록제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반려묘 구조 요청이 더 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의무 등록 대상이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개로만 정해놔서 고양이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이러겠네요. 뭐라고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네, 이병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고양이 보호센터. 유기묘 등 1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은 63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 반려묘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개에 대한 구조 요청이 더 많았다고 하면 요즘 최근 몇 년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랑 개 구조 요청은 거의 반반 수준인 것 같아요. 이곳은 유기묘들이 입양을 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길게는 3년까지도 보호단체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탕이 되는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는 빠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등록 대상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한 탓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특성상 일단 자기가 낯선 곳에 버려지거나 또는 바깥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개처럼 노출되는 상태가 아니고 숨어서 죽어요.
고양이 동물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국 10여 곳. 독립심이 강한 고양이 특성상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고양이는 특성상 숨어서 죽는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참 슬픕니다. 2030 세대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부담스럽죠. 언제 혜택 받을지도 모르고 또 납입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보험시장에 젊은 층을 겨냥한 월 600원짜리 폐암보험이 나왔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아직 젊지만 폐암 가족력이 있어 늘 걱정인데 그렇다고 일반 암보험에 들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품으로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암 진단을 넣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가 선택한 건 폐암 한 가지만 보장하는 미니보험. 보험료 견적을 내봤더니 일반 암보험은 한 달에 11만 원 이상을 내야 하지만 폐암보험은 600원이면 됩니다.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보단 가격이 저렴하면서 필요한 질환만 골라 가입하는 미니보험이 젊은 층엔 더 안성맞춤입니다. 최근엔 몇천 원으로 호흡기나 눈 질환을 보장하는 미세먼지 보험,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 등 미니보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큰 돈은 안 되지만 미래 고객을 선점할 수 있어 경쟁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4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도 분명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고 저희 회사도 미래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다만 일반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도 적어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네, 어제가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1908년 남성 노동자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빵은 여성의 생존권을, 장미는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111년이 지난 한국의 직장 여성들의 65%가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빵도 장미도 여전히 남의 나라의 얘기일 뿐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원 조성은. 육아로 8년 동안 경력 단절을 겪은 조성은 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갖기까지 무려 5년이나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작위로 입사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서로 계속 낙방하고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3년 정도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였다가 경력 단절 이후 패스트푸드점에 재취업한 김은영 씨. 새 아이를 낳고 기르며 보낸 10년이라는 세월만큼 취업 문턱도 높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경력 단절이 되는 기간은 정말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셋인데 남편 혼자 다 이렇게 벌어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취업 여성의 65%는 이처럼 첫 자녀를 임신한 뒤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며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의 문은 좁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남녀 임금 격차는 20대에는 16만 원이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져 50대에는 2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출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결국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법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경호원과 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접견은 조금 더 숙고한 후에 결정하겠다면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공기만 깨끗해도 기분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모처럼 먼지 걱정 없는 하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대기를 더 깨끗하게 해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는 5mm 안팎 정도 내리겠고요. 영동과 충청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데다가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나타내겠고요. 모레인 월요일에도 대기 상태가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12도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 대구가 9도로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